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시 처음으로 아버님께서 한강으로 아들 실종에 관해서 걱정이 돼서 처음으로 한강을 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하신 내용입니다.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 5시 한 30분 전후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이제 좀 이제 새벽에서 아침으로 좀 바뀌는 시간대인데. 완전히 밝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 마주친 그 성인, 그 젊은이가 그러면 이번에 같이 아드님과 술을 마셨던 그 친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앵커분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한강에 이제 도착했을 때 피의자를 만난 거죠. 피의자 만났을 때 그 피의자가 바로 그 마지막에 정민이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습니까? 라고 특정을 하니까 아버님께서 맞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러면 잠깐 마주치신 건데 그때 나누신 얘기가 그럼 거의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냥 네가 정민의 친구지. 예. 지금 앵커가 그때 그럼 마주쳤다고 하는데 방금 앵커가 약간 아라고 하면서 놀란 탄식 같은 걸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그 실종한 그 상황, 현재 실종을 한 그 생생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집이 가깝기 때문에 바로 집이 코앞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실종 그 현장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실종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게 어떤 상황인가라고 의문이 들 정도의 이런 상황에 마지막까지 있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도 아라고 탄식하면서 일단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내용이 그러면 아무 말도 서로 의사소통, 대화를 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례적인 것이 겹쳤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겹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만났다면 아버지랑 피의자가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당연히 너희 지금 어디서 놀고 왔니? 어디니? 아, 저쪽이에요. 정민이가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건데? 왜 정민이를 너만 혼자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정민이는 어디 있다라는 건데 어디서 술을 마셨니?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히 있어야만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오니까 앵커도 아무 이야기를 그럼 안 하셨나요? 라고 일단 질문한 겁니다. 네, 그게 다죠. 그러면 그게 다라고 아버님께서 말하니까 앵커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앵커가 이제 그때 워낙 그 짧은 시간이었으니까 기억을 정확히 못 하시겠지만 그때 그러면 그 바로 그 친구 같이 술 마신 친구라면은 인상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옷차림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나중에 CCTV를 보긴 했지만 그 당시 기억으로는 막 거기가 차를 이중 주차하기 때문에 건너편에서 보면은 발은 안 보이고 얼굴만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차된 차의 건너편에서 지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상체 밑으로는 안 보였고요. 예. 그냥 좀 초췌해 보이고 당황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시간과 장소가 정확히 특정이 되지 않았는데 주차장에서 봤고 자동차 안에서 봤다라고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몇 번 이걸 반복해서 봤는데 자동차 안에서 봤다는 것 같아요. 그 하체는 안 보였다는 이야기가 하체가 안 보일 수 있는 경우는 그 이야기는 그 피해자가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주차장에서 봤으니까 그 피해자 가족들과 같이 있었던 게 아닌가요? 오늘 이 영상의 주제가 지금 이거거든요.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아닌가요? 피의자만 만난 게 아니고 피의자 가족들, 즉 그 부모님, 즉 세 사람을 피의자 측 가족 세 사람을 정민 아버님이 만난 거, 주차장에서
본 것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의견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볼 때는 맞거든요. 제 지금까지의 지금 판단이. 그렇다면 주차장에서 하체가 안 보였다는 이야기, 또 차 이야기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이 경우밖에 없죠. 주차장에서 차로서 만난 거죠. 차로서. 그러면 차로서라는 이야기가 이쪽 차, 저쪽 차 두 대 차에서 마주친 거죠. 그러면 이게 맞다면, 맞다 전제하에 피의자 가족들, 나머지 피의자의 아버지와 어머님은 이제 일단은 가만히 있었겠죠. 피의자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안녕하고 헤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제 결론적으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구조하러 왔잖아요. 그 피의자 3명이, 가족 3명이라고 표현하는 이 3인이라는 것을 피의자 쪽 가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인이 여기에 온 목적은 구조예요. 정민이 구조인데, 정민이 아버님을 만난 거예요. 구조하려고 온 아버지를. 그러면 움직일 게 아니고 즉시 멈춰서서, 신고도 안 했으니까 112, 119에 신고도 안 하고, 물론 이제 전화는 했지만 정민 어머님께, 중요한 것은 정민이 그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더 움직일 게 아니고 즉시 1초라도 움직이지 않고 즉시 멈춰서서 아버님 그러면서 같이 어느 장소에서 술을 마셔서 어떻게 된 건지를 같이 논의하거나 알려주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냥 집에 갔다? 설령 피의자가 혼자 만났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혼자 집에 갔다? 설령 피의자가 혼자 정민 아버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 아버님도 와 있잖아요. 피의자 어머니 아버님도. 그럼 같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는 현대사회잖아요. 그렇다면 3명이 같이 같은 장소에 인근에 있었다는 이야기고,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여기 정민이 아버님 오셨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집에 가려면 피의자가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날 게 예정돼 있고, 그렇다면 그 정민이를 구조하러 온 3인도 정민이를 구조하러 온 정민이 바로 그 아버님을 만났기 때문에 움직일 게 아니고, 제가 자꾸 그런 표현 쓰는 게, 다른 게 할 게 아니고 놀라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설명하고 장소로 이끌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완전히 남인 것처럼 아무런 정보도 안 주고, 구조의 핵심인 정보를 안 주고, 도움도 안 주고, 나중에 그냥 그 대신 전화했잖아요, 정민 어머님께. 이런 핑계 댈 생각으로 그 3인이 지금 주차장에서 정민이 아버님을 외면하고 집에 간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이 윤리적 책임, 제가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법적인 책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법적인 건 당연히 중요한 1차적인 거고, 국민의 관심사, 우리 국민의 관심사와 이 역사의 책임은 윤리적 책임도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시간이었으면은 이 A 씨가 집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을 시간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다시 나올 시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집에 갔다가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찾아보다가 못 찾으니까 전화해서 우리가 나간 거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저는 이건 뭐 언론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신발을. 네,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결론이,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본질과 속성이 전혀 다른 책임입니다. 구분되는 책임이고,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죠. 간호사도 되고 일반 교사도 되고, 윤리적 책임과 징계 책임과 법적 책임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한 예로 조민이 예를 들어서 법적인 책임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그 공범으로, 정경심과의 공범으로 그렇게 기소가 되는지라는 전혀 상관없이 윤리적인 책임도 있는 거고, 또한 학교 내부적으로는 징계 책임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거짓 서류를 냈다라는 이유만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것처럼, 이렇게 징계 책임, 윤리 책임, 법적 책임은 전부 다른 겁니다. 특히 국민의 관심사는 윤리 책임입니다. 윤리 책임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강력합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법적인 책임만 빠져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것은 많은 분들이 보신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5시 정도에 도착했다고 가정하면 원래는 3시 37분에 전화했으면 그때부터 알려줬어야 되죠. 그쪽 가족만 알 게 아니고. 그래서 3시 37분부터 윤리적인 책임 문제가 됩니다. 그쪽 가족만 알고 자기네끼리 해결하고 자기네끼리 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타인의 생명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책임이 발생하고, 집에 도착한 5시부터 가정하더라도 알려준 게 5시 28분 정도입니다. 그럼 30분 동안을 침묵했는데 30분 동안을 그냥 가만히 침묵한 게 아니고 현장에 왔어요. 현장에 와서 22분 동안 오르락 내리락 다 한 다음에 그거 끝내고 5시 28분에 이때 전화한 겁니다. 할 일 다 하고. 그냥 가만히 집에 있다가 늦게 전화했다라고 해서 윤리책임 발생하는데, 그래도 그게 아니고 현장에 와서 22분 동안 자기네들이 할 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전화한 거예요. 윤리적 책임이 있다. 명백하다. 그리고 집에 가는 사이에 우연히 정민이 아버님을 만난 거죠. 근데 정민이 아버님한테도 어느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거죠. 어디서 술 먹고 어떤 상황이고 굴렀어요. 정민이 굴렀어요. 제가 끌어올렸어요. 이때 같이 다 4명이 가서 그 장소에 가서 돗자리 사태 331 사태로 가서 3인이 다 어떻게 어떤 경위인지 설명하고,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정민이 여기서 굴렀어요. 제가 끌어올렸어요. 그때 이야기하고 했으면 경찰도 부르고 해야 되는데 싹 빠져나온 거죠. 3인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어느 정도 심한 윤리적 책임이 있는지. 3인이 싹 빠져나온 겁니다. 말로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 말로만 이 쇼하는 사회. 그래서 충격적이다. 윤리적 부분도 충격적이다. 형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만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같이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도 아버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찾으러 왔다라고 한 자기네 스스로의 목적과 말도 스스로 배신하는 거죠.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도망가기 전에 뭐 했냐? 22분 동안 자기네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할 일 다 하고. 저희 나라 1992년 대법원 판례에 살인의 의사로 저수지로 10살짜리를 유인한 상태에서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는 살인이다. 그 법리는 간단합니다.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알고서 왔어요. 만취해서 놀면 언덕에 구를 수 있음을, 정민이가 언덕에 구를 수 있음을 만취했으면 예견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 물에 빠졌는데 조카를 구조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정민이가 언덕에서 굴렀어요. 근데 구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법적인 자기 의무라는 표현 어려운 게 나오고 있지만, 제가 어려운 이야기 안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법 이야기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한국법이든 이런 법 이야기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안 하는지 많은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는 전 안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자기 의무니 여기 뭐 많은 이야기,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예견하고, 떨어질 수 있음을 예견하고 조카를 데려와서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민건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막 하고서 얘기해봤자 그것을 방관하고 구조하지 않은 거. 구조하지 않은 것은 직접 빠뜨린 행위와 다름없다. 직접 빠뜨리진 않았지만 직접 빠뜨린 행위와 다름없다. 이게 형사책임입니다. 예견을 하고 데려왔는데 정말로 예견처럼 빠졌어요. 근데 방치했어요. 구조 안 했다. 구조 안 한 거는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하는 것은 살인행위와 동일하다. 직접 죽인 것과 동일하다. 이게 우리나라 판례고 1300년대부터 영국의 판례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걸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992년 판례. 따라서 정민이가 술 먹고 만취하면 그 벼랑 끝에서 놀면 떨어질 수 있음을 예견하고 실질적으로 떨어졌는데 구조 안 했다? 그럼 살인입니다. 네, 여러분 법적 책임과 윤리 책임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